승리 후 청우는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된다. 형산파 생존자, 그리고 종남 청객의 진짜 흔적. 모든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순간 강호에는 새로운 어둠이 모습을 드러낸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천하십 검대회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무림맹 본부를 둘러싼 산자락에는 늦가을의 기운이 한층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연무장을 가득 메우던 함성은 이미 옅어졌고, 강호의 사내들과 문파의 제자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 흩어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새로 등장한 종남의 이름을 화제로 삼았고, 어떤 이는 청성파의 재능 넘치는 소년의 패배를 아쉬워했다. 그러나 정작 그 이름의 중심에 서 있는 청운의 마음은 조용했다. 그 조용함은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다. 전장의 열기가 식고 나면 항상 그 자리에 남는 것은 피비린내와 흙먼지, 그리고 말을 잃은 감정들 뿐이었다. 오두막의 작은 장지문을 열고 새벽 안개를 맞던 시절부터 청운은 그런 공백에 익숙해져 있었다. 무림맹의 뒷마당을 돌아 내려가자 북문 밖으로 이어지는 비탈길이 나왔다. 청운은 종남파의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산문을 나섰다. 장문인 청상진은 그를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곳을 보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보아라 라고 했을 뿐이다. 그 말 뒤에는 분명 어떤 뜻이 더 실려 있었지만 청운은 그것을 굳이 헤아리려 하지 않았다. 육신의 피로를 끌고 길을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은 충분히 무거웠다. 북문 밖으로 이어지는 작은 고갯길을 내려가면 외지인들이 묵고 가는 객잔과 막걸리 집들이 줄지어 있었다. 천하십 검대회 기간 동안에는 빈방을 찾기 어려웠을 정도로 북적이던 거리였지만 이제는 절반 이상이 이미 떠난 뒤였다. 간판 위에 걸린 등불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대낮임에도 술에 취한 몇몇 무인들이 문가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청운이 이곳으로 향한 것은 단지 내키는 대로 걷다 보니 도달한 결과가 아니었다. 몇 날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었다. 호남성 형양. 형산이 멸문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던 곳. 그리고 사부를 잃고 홀로 강호의 길 위에 던져졌던 어느 저녁 자신에게 풀로 달인 영약을 내어주던 한 노인의 손. 그때의 청운은 무림맹이 있는 중원 중심부로 향하던 길목에서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몸은 내공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지만 정신은 사부의 죽음과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에 휘청거리고 있었다. 산과 강을 며칠이나 헤매며 걷던 중 한 작은 막걸리집 앞에서 더 이상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문을 열면 오래된 술 냄새와 함께 허리가 휘어진 노인이 하나 있었다. 그 노인은 청운의 낡은 도복과 벗겨진 손, 눈동자에 남아있는 피로와 혼란을 한 번에 훑어본 뒤 별다른 질문도 없이 안으로 들였다. 그날 밤 청운은 방 한구석에서 열이 오른 몸을 웅크린 채 뜨거운 풀물과 보기 흉한 색의 영약을 억지로 삼켜야 했다. 노인은 그에게 자신의 이름도 문파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강에서 건져 올린 목숨 같군 이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 기억이 지금 이 길 위에서 다시 살아났다. 청운은 골목 끝 오래된 기와집 하나 앞에 멈춰 섰다. 낡은 간판 위에는 반쯤 지워진 글씨로 형양주가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다. 세월에 바랜 문짝과 삐걱거리는 출입문, 문지방 위에 걸린 종이 등불까지 그날 밤의 모습과 거의 달라지지 않은 듯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싸늘한 막걸리 냄새와 함께 볕을 오래 쬐은 나무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구석자리에 앉은 나그네 둘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을 뿐 가게 중앙은 텅 비어 있었다. 그때 주방 쪽에서 걸어 나오는 늙은 사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사내는 허리를 한번 펴기도 전에 습관적으로 어서 오시오 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 눈이 청운의 얼굴을 스치는 순간 노인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그 얼굴은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긴 세월을 버티며 술과 사람들을 상대해 온 목소리였다. 청운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노인장. 그 한마디에 노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술잔 수건을 쥐고 있던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며 청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때 그 꼬마가 이렇게까지 자라 돌아올 줄은. 노인은 허공을 향해 짧게 웃었다. 온몸이 다 상해서는 술집 바닥에 쓰러지다시피 들어와서는 이름 대신 죄송합니다란 말만 반복하던 애가 있었지. 풀물 냄새도 구분 못하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노인의 시선이 청운의 허리께로 내려갔다. 검집 끝에서 조용히 떠오르던 청명한 기운이 노인의 시선을 끌었다. 이제는 검이 먼저 말을 하는구먼. 청운은 검에 얹었던 손을 가볍게 거두었다. 이 늙은 사내가 자신에게 무엇을 건네주었는지 지금에서야 더 또렷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그날 밤 자신이 마신 것은 단순한 영약이 아니었다. 살아남을 수 있다면 한 번 더 강호를 걸어보라는 이름 없는 무인의 얕은 정이기도 했다. 노인은 잠시 말없이 청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마루에 걸터 앉았다. 소문은 들었네. 무림맹 안에 새로운 깃발이 올라갔다지. 종남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깃발 하나가. 청운은 숨을 골랐다. 예. 부족하지만 그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 말에 노인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가늘어졌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오래된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빛이 섞여 있었다. 좋군. 노인은 한마디를 그렇게 내뱉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다. 객잔 안에는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바깥에서 들려오는 술의 소리만이 흘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노인은 손에 들었던 수건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자네가 다시 올 거란 생각은 안 했네. 강호란 곳은 한번 고개를 넘어가면 뒤를 돌아보는 자가 흔치 않으니까. 청우는 노인의 말 속에 숨어있는 다른 의미를 느꼈다. 단지 한 젊은 무인의 성정에 대한 말만은 아니었다.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자네에게 영약을 내어주던 그날 밤에도 이 마을엔 피냄새가 가시질 않았지. 형양, 형산, 멸문의 냄새. 노인의 시선이 객잔방, 멀리 산등성이 쪽으로 향했다. 그 시선 끝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산문 하나가 서 있는 듯했다. 나는 형산의 제자였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바꾸기에 충분했다. 천마대전이 끝나고 우리 모두가 지쳐있던 때였지. 문파마다 피를 흘렸고 무림맹도 상처를 입었네. 천마신군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다들 안도의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 안도는 너무 일렀지. 노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천마신군을 따르던 자들, 그 잔당들이 어디로 향했는지 아는가? 청우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나 입을 열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곳, 준비가 안 된 곳, 지쳐있던 곳, 곧바로 형산으로 올라왔지. 그날 밤 산은 피를 머금었고 검은 하늘을 향해 부러져 나갔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탁자 위를 천천히 훑었다. 마치 오래된 자국을 더듬는 사람처럼. 화산도 태산도 숭산도 다들 사정이 있었다고들 말했지. 몸을 추스를 여유도 없었고 각자 지켜야 할 산문이 있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하려고 하면 못할 것도 없네. 하지만 노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은 그런 사정을 몰라. 우리는 겨우 몇 명 살아남았네. 그마저도 산문 아래로 물자 구하러 내려간 날이었으니 피할 수 있었던 것뿐이지. 그날 산 위에 있었더라면 나도 이 자리에 없었겠지. 청운의 가슴께가 서서히 조여들었다. 그는 사부에게 들었던 형산 멸문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도움을 받지 못해 쓰러진 문파. 피를 뒤집어 쓴 채 조용히 사라진 산문. 노인의 말은 그날 밤의 빈자리를 조금씩 메워주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 남았네. 형산의 이름을 어디에도 달지 못한 채 그저 막걸리나 따르며 산을 올려다보고 있었지. 언젠가 누군가가 형산의 이야기를 들어줄 날이 올까 싶어서 그게 허황된 미련인 줄은 알면서도 말이야. 노인의 시선이 다시 청운에게 돌아왔다.
그런데 자네가 사흘 전 이 객잔 앞을 스쳐 지나가더군. 종남의 문양을 기억하는 눈으로, 종남의 검을 쥔 손으로. 청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노인이 무린맹 쪽 하늘을 바라보며 웃고 있던 순간 자신 역시 무린맹 위에 오른 새로운 깃발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같이 가보지 않겠나. 그의 손짓은 객잔 뒤편으로 향했다. 평양 시내를 벗어나면 곧장 산길이 이어졌다. 그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면 한때 형산의 산문이 있던 자리로 이어질 것이었다. 평양을 둘러싼 산길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몇 년 사이에 길손이 끊긴 탓인지 돌계단은 여기저기 무너져 있었고 나무 뿌리가 돌 사이를 비집고 나와 있었다. 노인은 숨을 고르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청우는 그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한참을 올라가자 숲이 조금 탁 트이는 지점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무너진 기둥과 타다 남은 돌바닥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기둥에 새겨졌던 문양은 이미 바람과 비에 씻겨 윤곽만 남아 있었지만 산을 향해 솟구치는 검 두 자루의 형상은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여기가. 청우는 말끝을 잇지 못했다. 이곳이 형산의 산문이 있던 자리였다. 천마신군의 잔당이 가장 먼저 쏟아져 내려와 지쳐있던 무인들의 목을 베고 산문을 불지르고 강호에서 한 문파의 이름을 떼어내버렸던 자리. 노인은 무너진 돌계단 위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오래된 도포 사이로 땅의 차가움이 느껴지는 듯했다. 자네에게 영약을 건네던 그날 밤에도 나는 이 산을 올려다보고 있었네. 불꽃은 사라졌지만 연기와 피비린내는 몇 년이 지나도 가시질 않았지. 청우는 그 옆에 서서 산문 자리를 둘러보았다. 이름 없는 봉분 몇이 기둥 옆에 조그맣게 솟아 있었다. 돌로 대충 쌓아 올린 봉분, 거기에 꽂힌 낡은 나무 토막에 누군가 서툰 필체로 한 글자씩을 새겨두었다. 사, 형, 제. 이름도 버퍼도 없이. 다만 서로를 부르던 호칭만이 묘비 위에 남아 있었다. 청우는 한동안 말없이 그 글자들을 바라보았다. 사부의 무덤을 만들던 날이 떠올랐다. 오두막 뒤 언덕, 이름 없는 종남의 무인을 위해 자신이 쌓아 올렸던 작은 봉분. 흙을 한 삽 한 삽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뜯겨나가는 듯했던 그날의 감각이 형산의 묘 앞에서 다시 되살아났다. 노인은 허리를 조금 굽힌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자네를 처음 봤을 때 사부를 잃은 눈이라는 걸 한눈에 알았네. 나도 그 눈으로 이 산을 바라본 지 오래였으니까. 청우는 손에 쥔 검집을 더욱 단단히 쥐었다. 청명검 안에서 잠든 기운이 아주 약하게 일렁였다. 마치 이곳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는 듯한 반응이었다. 청운이라 했지. 노인이 천천히 물었다. 예. 청운이 고개를 숙였다. 자네는 이제 종남의 깃발을 세운 자네. 구파일방의 자리를 얻었고 강호의 눈을 끈 검을 쥔 자야. 하지만 노인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봉분을 향해 고개를 깊게 숙였다. 강호엔 아직 아무 이름도 남지 못한 무덤들이 너무 많네. 형산의 이름도 이들의 이름도 세상은 이미 잊어가고 있지. 청우는 느리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오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왔다. 사부님을 묻으며 언젠가 형산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반드시 이곳에 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라진 이름을 위해 누군가는 검을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노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청우는 봉분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이 흙을 짚었고 이마가 그 위에 닿았다. 종남의 제자로서, 청명검을 깨운 무인으로서, 그리고 사부를 잃은 하나의 사람으로서 형산의 이름을 잊지 않겠습니다. 청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봉분과 무너진 기둥, 산중의 바람까지 모두 그 말을 듣는 듯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언젠가 종남이 제자리를 잡고 제가 무인의 길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는 가슴께에 손을 얹었다.
형산의 재건을 돕겠습니다. 무린맹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종남의 제자들을 보내 비어있는 산문을 다시 밝히겠습니다. 사부님의 검노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처럼 형산의 검노도 다시 강호에 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는 동안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아래에서 오래 쌓인 물기가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봉분을 향해 더 깊이 이마를 붙였다. 고맙네. 겨우 그 한마디가 나왔다. 청우는 고개를 들었다. 형산의 예터는 여전히 폐허였다. 무너진 기둥, 탄 자국이 남아있는 돌바닥, 바람에 쓰러진 기와 조각들. 하지만 그 잔의 사이를 스치는 바람은 조금 전보다 덜 무겁게 느껴졌다. 형산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잊혀져 있었을 뿐인지도 몰랐다.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주고 예터를 찾아와 묵념을 올리고 다시 산문을 세울 날을 약속한다면 그 이름은 다시 강호 위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청우는 마지막으로 봉분 앞에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것은 형산의 무인들을 향한 인사이자 사부와 자신을 이어준 강호라는 세계를 향한 인사이기도 했다. 산을 내려가는 길에서 노인은 조용히 물었다. 자네는 두렵지 않은가? 이제부터 자네의 검은 종남만이 아니라 형산의 이름까지 함께 짊어지게 될 텐데. 청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그는 허리깨의 검집에 손을 얹었다. 사부님께서 제게 처음 가르쳐 주신 것은 강해지는 법이 아니라 검을 쥐고도 사람으로 남는 법이었습니다. 태을신공의 호흡이 천천히 가슴께를 적셨다. 저는 그 가르침을 따라갈 뿐입니다. 종남의 이름을 위해서도 형산의 이름을 위해서도. 멀리 무린맹이 있는 방향에서 북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다. 새로운 구파일방의 구성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소리. 그 소리 위로 아직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또 다른 기운이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빛이 생기면 그림자가 뒤따른다. 종남의 깃발이 하늘 아래에서 펄럭이는 지금 어딘가에서는 혈교의 피비린내. 나는 기도가 조금씩 힘을 키워가고 있었다. 청우는 그 사실을 아직 모른 채 형산의 폐허를 뒤로하고 산길을 내려왔다. 오늘 그는 잊힌 이름 하나와 다시 마주했고 그 이름을 다시 부르겠다는 약속을 강호에 남겼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곧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서막에서 그의 검을 다시 한번 피로 물들이게 될 것이다. 무린맹에서 치른 천하십 검대회가 끝난 뒤 강호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연무장을 가득 메웠던 열광의 환호와 승부에 목맨 무인들의 살기는 며칠 새 서서히 옅어졌고 각 문파의 기치와 깃발들은 이미 하나둘씩 산문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종남파의 깃발 역시 새로이 구파의 자리에서 내려와 단정히 말려 있었고 그 이름은 이제 강호 어디에서나 자연스럽게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밤 무린맹 객관의 한방 안에서는 아직 하나의 싸움이 끝나지 않고 있었다. 승부도 칼부림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기억과 한 문파의 과거,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조용히 뒤섞이는 싸움이었다. 청우는 침상에 앉아 등을 벽에 기대고 있었다. 등 뒤로 전해지는 나무벽의 차가운 기운과 손바닥에 느껴지는 상자의 거친 나뭇결이 묘하게 겹쳤다. 그 상자는 사부가 죽은 날 오두막의 구석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사부의 도포와 도복, 종남의 문양이 수놓인 낡은 천조각, 그리고 아직 완전히 눈을 뜨지 않은 청명검.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상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형양에서 형산의 예터를 다녀온 뒤로 청운의 가슴 한켠에는 묵직한 돌덩이 같은 것이 놓인 듯했다. 형산의 봉분 앞에서 이름도 남지 못한 무인들의 묘 앞에서 그는 약속을 했다. 언젠가 종남이 자리를 잡으면 형산의 이름을 다시 세우겠다고. 그 약속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사부가 가르쳐준 길, 무인이 사람으로 남는 길과 맞닿아 있는 약속이었다. 그렇기에 오늘 밤 청우는 더 이상 이 상자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레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이미 몇 번이나 열어본 것임에도
이 순간만큼은 처음 열어보는 것처럼 숨이 가팔라졌다. 상자 안쪽에는 사부의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했다. 산골의 습기와 장작 타는 냄새, 오래된 도포에서 풍기던 약초와 땀의 냄새가 겹쳐져 청운의 기억을 한순간에 과거로 끌어당겼다. 위에 곱게 개어둔 도포를 한쪽으로 옮기자 그 아래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이 나타났다. 이전에 보았을 때에는 아무 글씨도 보이지 않던 백지였다. 그러나 형산을 다녀온 이후 청운은 이 종이가 밤마다 아주 미세하게 자신의 내공과 호흡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마치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척하면서 누군가의 손길이 닿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청운은 종이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손바닥에 닿는 종이는 의외로 묵직했다. 그 안에 숨겨진 내력이 종이결 사이를 타고 손가락 끝으로 스며드는 느낌이 전해졌다. 그는 태을신공의 호흡을 가다듬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었다. 오두막에서 수없이 반복하던 사부와 함께 맞추었던 호흡 그대로였다. 내공이 잔잔하게 가슴에서 돌기 시작하자 종이 표면이 미세하게 떨렸다. 빛이 닿지 않는 모서리부터 희미한 글자 하나가 떠오르더니 물 위에 잉크가 번지듯 천천히 문장이 드러났다. 청운아. 첫 글자를 보는 순간 청운의 시야가 조금 흔들렸다. 사부의 목소리가 귀를 스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거친 듯하면서도 묵직했고 퉁명스러우면서도 언제나 어딘가 다정했던 그 음색이 떠올랐다. 청운은 한 번 눈을 감았다 뜬 뒤 글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선을 다시 종이에 고정했다.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다. 몸은 산골의 흙으로 돌아갔겠지. 그러나 검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글씨는 사부의 필체였다. 동굴벽에 신법을 그려 보이던 날, 눈 덮인 마당에서 검로를 설명할 때 모래 위에 그려주던 선, 그 모든 흔적과 닮은 글씨였다. 나는 종남파의 대사형 종남청객이었다. 그러나 내 곁에 머무는 동안 그 이름을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기억을 잃고 산다는 것은 내가 누구였는지 알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나의 과거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했다. 청운은 무의식적으로 손에 힘을 주었다. 사부가 자신의 과거를 숨긴 것은 단지 기억을 잃었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천마대전에서 나는 종남을 대표해 전장으로 나갔다. 태을신공과 유운검법, 대천강검법, 종남의 모든 검로를 몸에 새긴 채로 참전했다. 많은 피를 보았고 많은 일을 배웠으며 나 또한 수없이 배웠다. 글씨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피비린내가 잔잔히 스며 있었다. 전쟁의 막바지 나는 천마신군의 기운이 흩어지는 순간을 직접 보았다. 몸은 죽었으나 그의 내력과 마기는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검은 안개처럼 전장을 떠돌며 새로운 그릇을 찾고 있었다. 청운의 호흡이 아주 약하게 흔들렸다. 천마신군에 대한 소문과 기록은 강호에 널려 있었지만 그 기운을 실제로 맞닥뜨린 자는 많지 않았다. 나는 그 안개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내 검이 그 기운을 가르려 할 때 검은 기운 일부가 내 몸 안으로 스며들었다. 사부의 글씨가 잠시 흐릿해졌다가 다시 또렷해졌다. 마치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내공이 거슬리는 듯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기억을 잃어갔다. 동료의 얼굴, 종남의 산문, 장문인의 음성 함께 검을 갈던 사형과 사제들, 심지어 내 이름마저 흐려졌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나는 결국 전장을 빠져나왔지만 나 자신은 거의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청운은 사부가 처음 오두막으로 들어오던 날을 떠올렸다. 희미한 흉터와 굳은 살,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설명하지 못하던 그 눈빛.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의 줄기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이름을 잃음으로써 겨우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 기운을 온전히 정화하지는 못했다. 내 안에는 아직도 천마의 잔재가 미약하게 남아 있었다. 종남의 내공과 도가의 신법이 그 마기를 억누르고 있었지만 언젠가 그것이
다시 고개를 들지도 모를 일이었다. 글씨의 획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청우는 그 떨림 속에서 사부의 두려움과 결심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종남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종남의 산문을 찾는 대신 이름 없는 산골을 선택했다. 나 하나의 삶이야 어찌되든 상관없지만 내 안의 기운이 종남으로 흘러들어가게 둘 수는 없었다. 천마의 잔재가 종남의 검과 섞이는 일을 나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청운의 가슴이 둔탁하게 내려앉았다. 사부가 왜 평생 돌아가지 않았는지, 왜 문파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는지, 왜 기억을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지. 모든 답이 이 한 줄에 담겨 있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나는 그 산골에서 너를 만났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던 너는 나와 마찬가지로 죽음과 삶 사이를 헤매던 아이였다. 나는 처음으로 고민했다. 나 같은 것이 누군가의 사부가 되어도 되는가? 종이 위에 작은 점이 하나 찍혀 있었다. 마치 붓을 오래 멈춰두었다가 다시 떼어낸 자국처럼. 결국 나는 검을 잡았다. 너의 작은 손에 목검을 쥐어주며 다시 한번 검노를 그리기 시작했다. 기억을 잃은 무인이었던 내가 누군가의 사부가 되었다. 청운의 시야가 순간 흐릿해졌다. 오두막 앞 마당에서 허공을 향해 풀베기를 반복하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다. 사부는 항상 말이 적었다. 더 세게, 더 곱게, 더 단단히. 그렇게 짧은 말과 눈빛만으로 검노를 가르쳤다. 그러나 그 침묵 뒤에는 이런 사정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청운아, 너에게 가르쳐준 것은 종남의 검이지만 종남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나의 과거를, 나의 마기를, 나의 죄를 너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청운은 입술을 다물었다. 사부는 기억을 잃었지만 마음만은 끝까지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제야 또렷하게 보였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너는 종남의 문양을 기억했고 내 몸이 잊지 못한 검노를 완전히 내 몸에 새겼다. 청명검은 너의 손에서 다시 눈을 떴고 종남은 구파의 일석을 되찾았다. 종이 위에 청명검이라는 글자가 떠오르자 방 안 공기가 잠시 맑아지는 듯했다. 청우는 검집에 손을 얹었다. 검 안쪽에서 부드럽지만 단단한 기운이 파동처럼 퍼져나왔다. 청명검은 종남의 보검이면서 동시에 나의 검이다. 천마의 기운과 맞부딪힌 자리에서 이 검은 맑은 검명을 토해냈다. 사악한 기운을 베기 위한 검, 혼탁한 마음을 밝혀내기 위한 검, 종남의 검노와 도가의 신법이 하나로 엮인 검이다. 사부가 전해준 모든 무공이 떠올랐다. 기본기처럼 반복하던 천하 36검, 구름이 흘러가는 듯 부드러우나 끊어지지 않는 유운검법, 큰 강이 흘러내리듯 묵직하고 직선적인 대천강검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여 내공의 흐름을 지탱하던 태을신공. 너라면 이 검을 제대로 쥐어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기억을 잃음으로써 마기를 겨우 억눌렀지만 너는 기억을 지님으로써 그것을 베어낼 것이다. 그것이 나와 너의 차이다. 청우는 그 말이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사부는 자신을 믿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의 길을 걱정하면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다. 내가 남긴 진짜 유산은 무공이 아니다. 태을신공의 상위 경지, 청명검의 진면목, 종남의 이친 검노. 이 모든 것은 너라면 언젠가 스스로 도달할 것이다. 진짜 유산은 내가 끝내놓지 못했던 길을 내게 넘기는 것이다. 청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가슴 안쪽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삶의 대부분을 검에 바쳤고 사람보다 강호를 먼저 보았다. 그래서 전장에서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사람으로서는 많은 것을 잃었다. 너는 그러지 말아라. 종이 위에 사람이라는 두 글자가 유난히 진하게 박혀 있었다. 강해지는 것만이 길이 아니다. 검을 쥔 손이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나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는 이유다. 종남의 검은 우직하고 묵직하며 간결하다. 그 우직함이 사람을 향할 때
비로소 종남의 검로는 완성된다. 청운의 머릿속에서 사부의 모습이 겹쳐졌다. 7년, 8년, 10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검로를 반복하던 사부의 뒷모습. 대화를 걸어도 쉽게 말을 느리지 않았던 고집스러운 성정. 그러나 넘어져 무릎이 까진 그를 조용히 일으켜 세우던 손길. 밤마다 불빛 아래서 그의 손가락을 잡고 내공의 흐름을 짚어주던 따뜻한 기운. 청운아, 너를 제자로 받아들였을 때 나는 이미 오래전 길에서 벗어난 무인이었다. 그러나 너를 보며 한 번쯤은 다시 길 위에 서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글씨의 마지막 줄이 종이 위에 서서히 떠올랐다. 그 길이 어디로 향하든 이제부터는 네가 대신 걸어가다오. 종남의 검로를 잇는 자로서, 형산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로서, 그리고 내 마지막 제자로서. 글자는 여기까지였다. 그 아래에는 아무 문장도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청운은 알고 있었다. 사부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은 것은 적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적어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였음을. 종이 위에 떠올랐던 글자들은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사부의 내공이 닿아여 더 이상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글자가 사라진 자리에는 또 다른 흔적이 남았다. 신법의 흐름과 비슷한 맥을 타고 도는 기운의 선들이 종이 위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태을신공의 뿌리에서 뻗어나와 청명검의 기운과 이어지는 선, 그리고 그 선이 다시 사람의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길. 청운은 조용히 내공을 운용했다. 사부에게 수없이 교정받았던 호흡 그대로 기맥을 따라 천천히 기운을 돌렸다. 그 순간 종이 위에 남은 선들이 그의 내공과 맞아떨어지며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마치 잃어버린 길의 마지막 조각이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무공이 아니었다. 기존에 배운 것들을 하나로 꿰는 방법이었다. 태을신공과 유운검법, 대천강검법, 그리고 청명검의 기운까지를 한 줄기로 연결하는 신법의 매듭. 사부는 그것을 말로 설명하지 않았다.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기운의 길은 말이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는 법이니까. 청운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천천히 눈을 떴다.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조금 전과 전혀 달랐다. 사부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두려워했고, 무엇을 지키고자 했으며,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려 했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는 종이를 다시 정성스레 접어 상자 안에 넣었다. 종이는 거의 백지처럼 희미해졌지만 그 위에 담긴 기운과 마음은 이미 청운의 몸 안으로 옮겨져 있었다. 청운은 마지막으로 청명검을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검집을 쥔 손에 힘을 담자 검 안쪽에서 맑고 차분한 기운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이 검은 더 이상 단순한 보검이 아니었다. 종남 청객의 생애와 천마대전의 흔적과 사부의 후회와 바람이 모두 담긴 검이었다. 청운은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사부님, 이제부터는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외침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그리고 종남이라는 이름과 형산의 이름, 그리고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새로운 악의 그림자에게 건네는 선언이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지붕을 스치고 지나갔다. 멀리 무림맹의 종각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처럼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청운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사부가 남긴 진짜 유산은 검이 아닌 길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긴 채 이제 그는 종남의 검을 쥔 자로서, 형산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로서 곧 모습을 드러낼 혈교라는 어둠과 마주할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천하십 검대회가 끝난 뒤 무림맹 본부를 둘러싼 산자락은 며칠 동안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대회가 한창일 때에는 밤마다 연무장 쪽에서 터져나오던 환호와 야유, 패자의 울분을 달래기 위한 술판 소리가 산허리를 울렸으나 이제는 그런 기척이 거의 사라졌다. 개별 문파의 깃발은 하나둘 내려졌고 정문 앞
넓은 마당을 가득 메우던 수행 제자들과 문도들의 발걸음도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새로운 구파의 구성이 강호의 가장 큰 화제였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듯 새로운 자극을 찾아 다시 흩어지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이 고요함은 겉으로만 그러했을 뿐이었다. 강호의 저편, 아직 눈이 닿지 않는 어딘가에서는 이미 다른 파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무린맹의 북쪽, 국경에 가까운 변두리주의 한 작은 고을. 이름조차 지도에 제대로 적히지 않은 변방이었다. 하루에 지나가는 상인이 손에 꼽을 만큼 드물고 밤이 되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사람들의 숨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곳. 그 고을의 새벽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다. 장터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는 언제나 그렇듯 두보장수였고 그 뒤를 이어 우물가에 물을 길러오는 여인들이 나타났다. 찬 공기와 아직 덜 깨진 눈꺼풀 사이로 사람들은 하루를 연다기보다는 겨우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뿐이었다. 그런데 그날 우물가로 향하던 한 여인이 다급하게 멈춰섰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이 작은 고을에 어떤 사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우물 옆 돌바닥 위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어제 저녁까지 술집에서 농담을 늘어놓던 이름난 주정뱅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냥 또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잠이 든 줄 알았다. 그러나 여인이 조심스레 다가가 그의 어깨를 흔든 순간 햇빛이 그의 얼굴과 가슴께를 비추었다. 피가 없었다. 몸 곳곳에 자상이 있었으나 그 상처에서 나와야 할 피는 보이지 않았다. 마치 피부 아래의 혈맥이 통째로 비어버린 것처럼. 입술은 새하얗게 말라붙어 있었고 눈은 크게 뜬 채 하늘을 향해 굳어 있었다. 비명이 터졌다.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살인이라 생각했으나 곧 이 괴상한 광경 앞에서 말을 잃었다. 피가 빠져나간 자리 시체 옆 돌바닥 위에는 붉은색의 선이 하나 그어져 있었다. 마치 아무렇게나 튄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 멀리서 바라보면 그것은 분명한 모양을 이루고 있었다. 혈자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린 것인지 흘러나온 피가 우연히 그 형상을 만든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이 고을에서는 밤마다 피 빠진 시체가 하나씩 발견되었다. 일부는 장터 공터에, 일부는 집안의 마루 위에, 일부는 산길 옆 나무 아래에.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붉은 혈자가 남아 있었다. 이 고을에서 무린맹으로 보내진 금문의 편지가 도착하기까지 겨우 사흘이 걸렸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의 편지는 이곳만이 아니었다. 서쪽에 큰 강을 끼고 있는 나루터, 마을에서도 북방으로 향하는 관문 도시에서도 심지어 사파의 무리가 드나드는 것으로 악명 높던 산채 보근에서도 피가 사라진 시체와 붉은 혈, 자에 대한 보고가 서로 다른 길을 통해 하나씩 무린맹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무린맹의 한 누각, 내부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맹주와 장로들이 대회의 결과와 앞으로의 강호 구도를 논의하던 자리가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축하가 아니라 침묵이 방안을 채우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여러 고을에서 올라온 금문과 장계가 흩어져 있었다. 붉은 먹으로 급자를 적어보낸 것만도 여러 장이었다. 한 노장로가 천천히 한 장의 편지를 펼쳤다. 글씨는 떨려 있었지만 그 떨림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다. 피 빠진 시체, 가슴께의 상처, 피로 그린 혈자,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또 다른 장로가 낮게 응수했다. 우연이라 보기엔 횟수도, 지역도, 시기도 너무 맞물립니다. 방 안에 앉아있던 이들의 시선이 서로를 스쳤다. 천마신교가 멸망한 뒤 강호는 오랜만에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평온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은 경험 많은 무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었다. 천마의 잔재인가? 한 사람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러나 맹주의 눈빛은 바로 그 단어에서 아주 약하게 흔들렸다. 천마의 기운이라면 이미 사방에서 정리했습니다. 전장을 정리하던 무인들의 보고에도
이런 형태의 피가 사라진 시체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무엇일 것입니다. 단정은 아니었으나 그 말 속에는 이미 어느 정도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맹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탁자 위의 편지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종남파와 청성파, 그리고 몇몇 중소문파의 이름이 적힌 문서 위에서 잠시 멈췄다. 새로운 구파의 자리가 정해진 직후 강호의 힘은 다시 한번 재편되었다. 그러나 힘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그 힘을 시험해보려는 어둠이 생기기 마련이었다. 혀를 표식으로 삼는 교단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어느 장로가 기억을 더듬듯 말했다. 하지만 오래전에 뿌리가 잘려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지요. 피를 공양 삼고 피를 통해 신앙을 모으던 사교, 혈교라 불리던 곳입니다. 그 이름이 방 안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서늘해졌다. 혈교. 과거 기록에서 조차 제대로 언급되지 않는 이름. 천마신교가 그 위세로 강호를 뒤덮기 이전 이미 음지에서 피와 저주를 다루던 사파 집단. 수십 년 전 정파와 사파가 잠시 힘을 합해 그 뿌리를 끊어냈다고 알려진 곳이었다. 혈교라면 이미 사라진 이름이 아닙니까? 사라진 줄 알았던 것이 다시 피어나는 것은 강호에서 흔한 일이지요.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렸다. 맹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창문 바깥을 바라보았다. 무림맹 본부 위로 떠있는 하늘은 맑았다. 그러나 그 맑음 아래에 서린 기운은 어딘가 불길했다. 당장 결론을 내리지는 맙시다. 그러나 이 피해 사건들을 하나의 실로 묶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맹주의 말에 방 안의 이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각 종남파가 머무는 객관의 방에서는 청운이 조용히 좌선을 하고 있었다. 47화의 밤, 사부의 종이를 통해 종남 청객의 유산을 받아들였던 바로 그 방. 창호지 너머로 흘러드는 빛은 부드러웠고 새벽과 낮 사이의 애매한 시간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청운의 호흡은 길고 깊었다. 태을 신공의 운기법에 따라 기운이 단전에서 시작해 사지로 뻗어나갔다가 다시 가슴께로 모여들었다. 그 과정에서 사부의 마지막 신법이 몸 안에서 하나의 맥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청명검의 기운이 조용히 그 흐름을 따라 돌았다. 그는 아직 혈교라는 이름도 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해 사건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내공의 민감한 몸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움직이는 불길한 기운을 아주 희미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그의 가슴께를 스치는 냉기가 한 번 스쳐 지나갔다. 찬바람이 문틈 사이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살기가 방 안으로 들이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먼 곳에서 피를 끓이고 있는 기운이 실오라기처럼 그의 감각에 닿았다. 청운의 눈썹이 아주 약하게 떨렸다. 내공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애쓰며 그는 그 기운이 어디에서 오는지 귀 기울였다. 청명검의 검집을 타고 올라오는 묵직한 파동이 가슴께에 닿았다. 검은 말없이 말해주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사악한 기운이 피를 타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청우는 눈을 떴다. 방 안은 변한 게 없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자신도 알지 못한 무언가를 감지한 사람만의 조심스러움이 서려 있었다. 사부님이 남긴 말씀. 그는 속으로 사부의 글을 떠올렸다. 천마의 잔재, 사악한 기운, 그리고 청명검이 가진 정화의 힘. 사부는 분명 말했다. 언젠가 이 검을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사람 안에 깃든 기운을 향해 들어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청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어와 얼굴을 스쳤다. 멀리서 들려오는 무림맹의 생활 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모든 평온함 위에 보이지 않는 잔물결 하나가 깔려있는 듯했다. 한편 천례는 아직 무림맹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청성파로 돌아가라는 장문의 기별이 이미 두어 차례 왔지만 그는 며칠만 더 머물겠다고 대답을 보냈다. 그는 연무장 한켠 아무도 쓰지 않는 구석에 혼자 서 있었다. 결승전이 끝난 뒤 관객은 모두 떠났고
모래바닥 위의 검은만이 그날의 열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천뢰는 자신의 발자국이 남아있던 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검을 뽑지는 않았다. 대신 손에 쥔 검집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두드렸다. 청운과의 결전. 푸르른 검기와 우직한 검로. 청명검이 완전히 눈을 뜨던 그 순간. 그 장면은 지금도 눈앞에 선명했다. 질투도, 분노도, 자존심도 모두 그 순간 하나로 묶여 다른 감정으로 변했다. 인정. 패배를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그 패배가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다는 사실. 천뢰는 낮게 숨을 내쉬었다. 그가 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을 처음 품었던 날, 혼자 산속에서 검을 내리치다 피투성이가 되었던 손, 제자들과 사형들이 감탄하던 자신의 재능, 그리고 결승에서 무너지는 자신의 검끝.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듯했다. 그때 연무장 위로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모래를 쓸어올리고 천뢰의 발목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아주 미세한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피. 천뢰의 눈동자가 아주 가늘게 수축했다. 분명 아무도 상처 입지 않았고 이 연무장에서 피 흘리는 자는 없었다. 그러나 검을 수련해온 몸은 칼날과 상처의 냄새를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천뢰는 고개를 조금 들었다. 바람은 멀리 북쪽 어딘가에서 불어오고 있었다.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소리 없이 피를 흘리고 있는 듯했다. 뭐냐? 그의 입술 사이로 낮은 속삭임이 흘렀다. 청운이 느꼈던 기운과는 다른 방식이었지만 천뢰 역시 자신의 감각으로 무엇인가를 감지하고 있었다. 검을 극도로 밀어붙이는 동안 예민해진 직감, 강자만이 느낄 수 있는 살기와 기운의 흐름. 그는 이 느낌을 결코 좋은 징조라 부르지 못했다. 그 무렵 강호의 어딘가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의식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깊은 협곡 사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절벽 아래. 오래전에 무너져 방치된 작은 사찰이 있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불상은 목이 부러진 채 쓰러져 있었으며 법당으로 이어지는 돌계단은 이끼와 흙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오늘 밤 그 폐사의 법당 안에는 붉은 빛이 가득 차 있었다. 촛불이 아니었다. 제단 위에 담긴 피가 스스로 빛을 내고 있었다. 법당 중앙에는 원형으로 돌을 쌓아 만든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 한 사람이 묶여 앉아 있었다. 눈은 이미 초점이 없었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다. 그의 혈맥에서 빠져나온 피는 제단 중앙에 움푹 파인 홈 안으로 모여 붉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제단 둘레에는 붉은 도포를 걸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저마다 다른 문양의 상처가 새겨져 있었고 그 상처의 중심에는 혈자가 거꾸로 파여 있었다. 제단 앞 가장 높은 자리에 선 한 사람이 팔을 벌렸다. 그의 얼굴은 촛빛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피는 흘렀고 이름 없는 자의 생은 우리를 위해 꺼졌다. 그의 발 아래 제단 안의 피가 잔물결처럼 떨렸다. 천마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나 천마의 잔재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 피를 통해 다시 모일 것이다. 법당 안의 붉은 그림자들이 일제히 머리를 숙였다. 과거의 정파와 사파가 합심하여 우리 혈교의 이름을 끊었으나 피는 말라붙을지언정 사라지지 않는다. 뿌리는 깊이 내려갔고 이제 다시 싹을 틔울 때다. 그의 손짓에 따라 제단 안의 피가 서서히 회전하기 시작했다. 붉은 기운이 맴돌며 모여들다가 한순간 위로 솟구쳤다. 그 기운은 허공에서 형체를 만들었다. 붉은 칼날, 피로 이루어진 검이 공중에 떠올랐다. 사내는 그 검을 향해 손을 뻗었다. 피의 검이 그의 손에 흡수되듯 사라졌다. 그의 손목에서부터 붉은 빛이 피어올랐다가 전신을 타고 흘렀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필요하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천마 신군이 실패한 것은 그가 자신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피를 믿는다. 피는 배신하지 않는다. 법당을 가득 메운 붉은 도포의 무리들 사이에서
낮은 읍조림이 흘러나왔다. 혈교, 혈교, 혈교. 그 이름이 다시 세상에 발음되는 순간 바깥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서늘하게 방향을 틀었다. 사내는 눈을 감았다 뜨며 북쪽 하늘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무림맹이 새로이 깃발을 세웠다지. 종남의 이름으로. 그의 입가에 미묘한 웃음이 떠올랐다. 그리고 구름과 번개가 결전을 치렀다지. 하나는 종남의 청운, 다른 하나는 청성의 천례. 붉은 기운이 그의 손끝에서 번졌다. 빛은 어둠이 없으면 빛나지 않는다. 우리에겐 저들이 필요하다. 법당 안의 촛불들이 한꺼번에 흔들렸다. 사내의 음성은 더 낮아졌다. 강호는 새로운 영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우리 혈교는 새로운 악몽을 이야기해주면 될 뿐이다. 제단 위에서 피의 웅덩이가 마지막으로 크게 일렁이고는 서서히 가라앉았다. 희생자의 몸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살색은 거의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사내는 돌아서며 붉은 도포 자락을 휘날렸다. 이제 시작이다. 피로 길을 닦고 피로 이름을 새기며 피로 세상을 물들이리라. 그날 밤 무림 곳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무공을 닦은 자들, 특히 내공의 경지가 깊은 이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냉기를 몸으로 느꼈다. 종남파의 객잔에서 청우는, 연무장의 모래 위에서 천례는, 그리고 각자 문파와 산문으로 돌아가고 있던 무인들 또한 한 번씩 가슴께를 쓸어내렸다. 이름을 모르는 자는 그냥 불길한 밤이라 생각하고 지나쳤다. 그러나 이름을 아는 자는 가슴 속에서 오래전 끊어졌다고 믿었던 두 글자를 떠올렸다. 혈교. 그리고 그 이름은 곧 청운과 천례가 나아갈 길 위에 새로운 그림자를 들이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천하십 검대회가 끝난 뒤의 무림맹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축제가 끝난 객잔처럼 조용했다. 연무장을 둘러싸고 펄럭이던 깃발들은 하나둘 내려졌고 대회 기간 동안 몰려들었던 상인들 역시 서둘러 짐을 꾸려 떠나고 있었다. 돌계단 위에 남은 것은 굳어버린 발자국과 희미한 모래먼지, 그리고 누군가가 흘린 피가 비에 씻겨 지나간 흔적뿐이었다. 하지만 이 조용함 속에서 청우는 오히려 더 깊은 파동을 느끼고 있었다. 대회가 끝난 자리가 비워지면 곧 다른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법이었다. 사부가 남긴 글에서도, 형산의 봉분들에서도, 그리고 어젯밤 불현듯 느껴진 냉기에서도 그 기척은 조금씩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 청우는 객관의 좁은 방 안에서 한동안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짐이라 할 만한 것은 많지 않았다. 산골에서 내려온 소박한 차림에 사부가 남긴 도포와 도복, 그리고 종남의 문양이 수놓인 낡은 천조각 한 장. 무림맹에 올라올 때도 그는 쌓아 올린 짐보다는 등에 진 마음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며 걸어왔었다. 상자 뚜껑을 천천히 열자 어젯밤 손길을 거쳐 정돈해둔 물건들이 정갈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위에는 사부의 도포가, 그 아래에는 도복이,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는 청명검이 묵직하게 누워 있었다. 청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도포 위에 손을 얹었다. 천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군데군데 올이 풀려 있었지만 그 위에 수놓인 종남의 문양은 여전히 또렷했다. 휘어진 초승달 같은 검의 선과 그 아래 흐르는 물결 같은 곡선. 산골의 아이였던 그는 이 문양의 의미를 알지 못했으나 이상하리만치 이 문양이 마음에 남았었다. 지금은 안다. 이 문양이 종남의 뿌리이며 사부의 과거이며 자신이 짊어져야 할 길이라는 것을. 그는 도포를 조심스레 개어 상자 옆에 놓았다. 사부의 몸이 이미 흙으로 돌아간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 천조각과 검, 그리고 몸 안에 새겨진 검노뿐이었다. 청우는 상자 안에서 청명검을 꺼내 허리에 찼다. 검집이 허리께에 안착되는 순간 몸 안을 흐르던 내공의 흐름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다. 마치 깨끗한 물줄기가 한 줄기 더해지듯 기운의 윤곽이 조금 더 또렷해지는 느낌이었다. 검 안에는 사부 종남 청객의 생애와 천마의 잔재와 종남의 검노가 함께 잠들어 있다. 혈교의 기운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반응할 것은 이 검일 것이다. 청우는 마지막으로 방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낡은 탁자, 다 타지 못한 촌농, 벽에 걸린 허름한 외투. 사부와 함께 살던 산골 오두막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이곳에서 보낸 며칠의 시간 역시 앞으로 쉽게 잊히지는 않을 것 같았다. 그는 작은 상자를 닫아 품에 넣었다. 사부의 종이는 이미 몸 안으로 옮겨졌고 이 상자는 이제 상징에 가까운 물건이 되었지만 그 상징 하나가 무인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객잔 복도에서는 종남파 제자 몇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구파의 자리를 차지한 뒤라지만 종남의 제자들은 떠들썩한 기세를 앞세우지 않았다. 그들의 성품은 문파의 검처럼 우직하고 묵직했다. 복도 끝에서 청운을 발견한 한 제자가 움찔하며 허리를 숙였다. 청운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 위치가 자신을 바꾸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계단을 내려와 마당으로 나서자 아침 안개가 연무장 쪽으로 천천히 거쳐가고 있었다. 그 안개 사이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서 있었다. 청우는 그 실루엣을 보고 굳이 내공을 다스려 기척을 짚어볼 필요도 없었다. 결승전에서 맞섰던 그 검기, 번개처럼 내리꽂히던 그 기세를 그는 이미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천례였다. 천례는 연무장 입구 돌란간에 등을 기댄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대회가 끝난 뒤에도 그는 떠날 준비를 미루고 이곳에 남아 있었다. 청성파의 장로들이 보낸 기별에는 승패를 떠나 건강을 먼저 돌보라는 당부와 함께 빠른 귀파를 요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천례는 대답을 늦추었다. 패배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다. 그는 결승전에서의 싸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다만 그 싸움이 끝났음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마다 연무장의 모래 위를 거닐며 그는 자신이 서 있던 자리와 청운이 서 있던 자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검을 다시 뽑아 허공을 베어보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반복해도 결승전의 마지막 1합에서 느꼈던 벽의 감각은 온전히 재현되지 않았다. 그때 느꼈던 것은 단순한 기량 차이가 아니었다. 한 사람이 걷고 있는 길이 얼마나 멀리 뻗어 있는지를 마주하는 순간의 느낌. 천례는 그 벽을 부수고 싶었고 동시에 그 벽과 함께 서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다. 청운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강우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확신이 더 분명해질 때까지. 안개 사이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천례는 고개를 돌렸다. 청운이 계단을 내려와 연무장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허리에는 청명검이 자리하고 있었다. 사부가 남긴 검이 이제는 완전히 청운의 허리에서 하나의 존재처럼 붙어 있었다. 천례는 눈을 가늘게 떴다. 결승전에서 보았던 검기는 여전히 우직하고 곧았지만 그 아래 깔린 무언가가 조금 더 깊어져 있었다. 마치 단단한 돌 위에 한 겹 더 고운 흙이 덮인 듯한 느낌. 그 흙에 무엇이 뿌리내릴지는 아직 모를 일이었다. 청운이 가까이 다가오자 천례는 몸을 일으켰다. 서로의 거리가 한 걸음 남짓되었을 때 둘은 동시에 걸음을 멈추었다. 둘 사이에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는 모래 냄새와 피 냄새, 땀과 햇빛, 그리고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청운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결승 이후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군요. 천례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였다. 패자는 따로 인사받을 필요 없지.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오만이 섞였겠지만 지금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오히려 어딘가 편안해 보이기까지 했다. 청우는 잠시 천례의 눈을 바라보았다. 패배를 인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깨끗한 눈빛이었다. 그러나 그 눈빛 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전에 없던 색으로 타고 있었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청운이 물었다. 천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대답했다.
떠날 준비를 미루고 있었다고 하는 편이 맞겠지. 강호가 조용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에서 피가 끓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몇 날 며칠 그는 밤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묵직한 쇠맛을 느꼈다. 누군가 피를 흘렸고 그 피가 아직 식지 않았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청우는 한숨처럼 짧게 숨을 내쉬었다. 혈교. 그런 이름을 들었습니까? 천뢰의 눈동자가 아주 서서히 좁혀졌다. 그 이름은 아직 공식적으로 강호에 퍼지지 않았지만 무림맹 장로들이 깊은 자리에서 조심스레 입에 올리던 단어였다. 들었지. 전쟁의 이야기에 붙어다니는 옛 소문처럼 사라진 이름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사라졌다고 믿고 있던 것이 다시 떠오르는 건 강호에서는 흔한 일이니까. 천뢰의 말에는 단정 대신 체념 섞인 사실 인식이 담겨 있었다. 청우는 혈교라는 두 글자를 마음속에서 한 번 더 되뇌었다. 사부의 글에 적혀있던 천마의 잔재, 혈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사악한 기운, 그리고 청명검이 가진 정화의 힘.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길로 모여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무림맹 중앙에서 북소리가 울렸다. 첫 번째 북소리는 본관에 모이라는 신호였다. 두 번째 북소리는 중요한 발표가 있음을 의미했다. 세 번째 북소리가 연달아 이어지자 연무장 주변에 있던 무인들이 일제히 얼굴을 들어 본관 방향을 향했다. 연무장에 있던 청운과 천뢰도 동시에 몸을 돌렸다. 하늘을 가르던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고 안개는 북소리에 쫓기듯 산등성이 너머로 밀려나갔다. 무림맹 본관 앞 넓은 마당에는 이미 수십, 수백 명의 무인들이 모여 있었다. 각 문파의 문주, 장로, 대표 제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구경꾼처럼 서 있던 약소문파의 제자들조차도 이 북소리가 단순한 회집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청운과 천뢰가 모습을 드러내자 주변의 시선이 잠시 그들에게 쏠렸다. 천하십 검대회의 결승에서 맞붙었던 두 사람. 새로운 구파의 한자리를 차지한 종남과 여전히 강호의 중심에 서 있는 청성의 후계자. 그러나 지금은 그들조차도 무대의 일부일 뿐이었다. 무대의 중앙에는 다른 무엇이 서려 있었다. 맹주가 단상 위에 나타났다. 그의 옆에는 몇몇 노장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심각함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눈빛은 어디론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맹주는 잠시 군중에 지켜보았다. 그리고 한 손을 들어 조용히 내리쳤다. 소리가 잦아들었다. 강호의 피비린 기운이 감돌고 있다. 첫 한마디는 담백했지만 그 담백함 때문에 오히려 말이 더 깊게 파고들었다. 맹주는 탁자 위에 놓인 여러 장의 금문을 들어 보였다. 변방의 작은 고을, 강가의 나루터, 관문도시, 산채 인근의 마을. 서로 다른 땅에서 동시에 같은 보고가 올라왔다. 혈이 빠져나간 시체, 가슴께의 상처, 그리고 시체 옆에 남겨진 붉은 혈자. 군중 사이에서 혈이라는 단어가 오가는 것이 느껴졌다. 눈치 빠른 자들부터 벌써 진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맹주는 말을 이었다. 이 일들을 단순한 살인이라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건들이 발생한 시기, 간격, 그리고 표식의 모양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다. 잠시의 간극, 그리고 하나의 이름, 혈교. 그 이름이 마당 위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서늘해졌다. 젊은 제자들 중에는 얼굴이 굳어지는 이들도 있었고 나이가 지긋한 무인들 중에는 눈을 감은 채 짧게 욕을 내뱉는 이도 있었다. 청우는 군중 사이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어젯밤 느꼈던 냉기의 정체가 점점 더 선명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맹주는 말을 계속했다. 천마 신교가 멸망한 뒤 우리는 한동안 강호의 평온을 맛보았다. 그러나 평온이 길어질수록 그 그림자 역시 더 진해지는 법이다. 혈로 기운을 모으던 사교. 우리가 이미 뿌리를 끊었다고 믿었던 그 혈교가 어쩌면 다른 형태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모른다.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였다. 맹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맹주의 시선이 군중을 가로질렀다. 그 시선이 멈춘 곳은 많았지만 유독 오래 머문 곳은 두 군데였다. 종남파가 자리한 방향, 그리고 청성파가 자리한 방향. 청상진과 청성파 장로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청운과 천례가 함께 서 있었다. 강호는 현재 새로운 중심을 세웠다. 맹주의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졌다. 종남은 구파의 일석을 차지했고 청성은 여전히 도를 상징하는 검맥의 정점에 서 있다. 천하십 검대회의 결승에서 우리는 새로운 두 기둥을 보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청운과 천례에게로 동시에 쏠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대신 맹주를 곧게 바라보고 있었다. 맹주는 그 시선을 확인하듯 말을 이었다. 혈교의 기운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로 향하는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강호의 중심을 노릴 것이라는 점이다. 강한 곳이 먼저 시험당한다. 그 말은 곧 종남과 청성이 가장 먼저 파도에 휩쓸릴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러나 맹주의 눈빛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순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강호에 다시 한번 선언하고자 한다. 청운과 천례의 이름이 한 사람의 입에서 또렷이 발음되었다. 종남의 청운, 청성의 천례. 너희 둘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강호를 향해 나아가라. 군중 사이에 어지러운 소동과 낮은 탄성들이 번져갔다. 그러나 청운과 천례는 움직이지 않았다. 몸이 아닌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 맹주의 말이 이어졌다. 강호의 길은 누가 억지로 떠밀어 걷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강호가 너희를 필요로 하고 있을 뿐이다. 선택은 언제나 검을 쥔 자의 몫이다. 집회가 끝난 뒤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을 품은 채 흩어졌다. 어떤 이는 혈교의 귀환을 공포로 받아들였고 어떤 이는 새로운 싸움의 기회로 여겼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라 믿고 싶어 했다. 청운은 사람들의 물결 속에서 한 걸음 비켜나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종남의 쪽으로 향했다. 청상진은 먼 발치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자부심, 그리고 어디에도 기울지 않는 단단한 신뢰가 공존하고 있었다. 청운은 장문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청상진은 그 인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저는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종남과 형산, 사부와 혈교, 강호와 사람을 함께 품고 가는 길이라는 것을. 청성파 장로들 옆에 서 있던 천례 역시 자신의 문파로부터 비슷한 눈빛을 받고 있었다. 어쩌면 더 엄격하고 더 많은 기대가 실린 눈빛이었다. 그는 그 기대를 부담으로만 느끼지 않았다. 결승전 이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지켜야 할 것과 함께 싸울 대상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 잠시 뒤 종남과 청성의 숙소가 있는 쪽에서 한 사람이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청운이었다. 이미 짐은 모두 정리되어 있었고 허리에는 청명검이 단정히 자리하고 있었다. 한 손에는 사부의 상자를 들고 있었다. 강호로 나아가는 길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두고 떠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연무장 입구, 어제와 같은 자리에는 천례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먼저 나와 있었던 것이 청운이 아니라 천례였다. 천례는 청운을 보자 별다른 인사 없이 그 옆으로 걸어 나왔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란히 서게 되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잠시 뒤 두 사람은 무림맹의 정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문 앞에는 이미 몇몇 문파의 기치들이 말려 있었고 길 아래로는 강호를 향해 뻗어나가는 긴 산길이 이어져 있었다. 정문을 지나기 직전 청운은 마지막으로 무림맹 본부를 돌아보았다. 이곳에서 그는 종남의 이름을 되찾았고 사부의 검을 다시 세웠으며 천례라는 라이벌이자 벗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안고 강호로 나아가야 했다. 천례가 옆에서 낮게 말했다. 구름이 앞을 가리고 번개가 그 뒤를 가르지. 이번에는 어느 쪽이 먼저라도 상관없다. 청우는 입가를 아주 약하게 굳혔다 풀었다. 웃음이라고 부르기에는 희미했지만 그 웃음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결국 닿는 곳이 같다면 누가 앞에 서 있든 관계없겠지요. 천례는 그 말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함께 산길로 내려갔다. 발밑에 흙이 단단하게 느껴졌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사부의 가르침과 결승전의 검로, 형산의 봉분과 혈교의 붉은 기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 모든 무게를 짊어진 채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구름청, 구름운, 하늘천, 우레레. 청운과 천뢰의 이름은 이제부터 강호의 바람 속에서 함께 불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은 곧 피로 물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평양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천하십 검대회가 끝난 직후라면, 원래라면 길목마다 무림맹의 깃발과 상인들의 행렬, 각 문파 제자들의 떠들썩한 이야기가 이어져야 했다. 그러나 지금 길 위에는 얇은 먼지만이 가볍게 날리고 있었고 사람들의 발자국 대신 바람이 먼저 흙먼지를 걷어올릴 뿐이었다. 청운과 천례는 말이 아닌 발로 길을 밟고 있었다. 청운의 허리에는 청명검이, 천례의 허리에는 청성파의 번개 같은 검이 무겁지 않은 듯 자연스레 매달려 있었다. 둘 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어색하지는 않았다. 결승전에서 서로의 검끝을 확인한 뒤로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어색한 간격이 아니라 언제든 검노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여백과도 같았다. 평양으로 향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형산파가 멸문한 자리, 그곳에 남은 몇 안 되는 생존자와의 약속이 이들을 이끌고 있었다. 평양에서 만났던 노인과 젊은 제자들의 눈빛,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산문이 불타 내려가던 그날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뒤에 남아있던 지켜지지 못한 의에 대한 원망. 혈교의 기척이 강호 곳곳에서 감지되기 시작한 지금, 형산의 멸문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청운의 마음에 깊게 박혀 있었다. 이 길, 흐릿하게 남아 기억이 난다. 천례가 앞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형산이 멸문했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청성파에서도 정찰 겸 사람을 보냈다. 그때 나도 따라왔다. 청우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직접 본 겁니까? 산문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타다 남은 나무 냄새와 피 냄새만 맡았다. 천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뒤에 숨은 감정은 가볍지 않았다. 내려가는 길에 형산의 생존자 며칠 보았다. 그들 눈빛은 누구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청우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형산의 생존자들이 화산, 태산, 숭산, 심지어 무림맹까지 원망했다는 말을 떠올렸다.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곳들, 그러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곳들. 사부 종남 청객이 멸문 소식을 들었다면 아마도 묵묵히 산문을 찾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운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둘이 먼저 사과하고 약속해야 할 곳이라고. 천례는 그 말에 조금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곧 가볍게 웃었다. 내가 먼저 그 말을 하려 했는데 선수를 빼앗겼군. 그 웃음은 결승전 전날의 오만한 미소와는 전혀 달랐다. 패배를 인정하고 함께 나아갈 길을 찾은 자의 웃음이었다. 길은 점점 좁아졌다. 돌길이 늘어나고 나무가 많아지며 산자락이 양옆에서 조금씩 다가왔다. 멀리서 보이는 봉우리들 중 하나가 형산이었다. 산등성이를 따라 타고 내려온 옛 불길의 흔적이 아직도 흙과 바위에 거무스름하게 박혀있는 듯했다. 형산파의 옛 산문은 한때 장엄한 기세를 자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청운과 천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허물어진 기둥과 검개, 탄 주춧돌, 무너져 내린 담벼락과 비틀린 문짝이 전부였다.
기왓장이 떨어져 나간 채 비스듬히 기대 있는 대문 틀, 문을 대신하던 널빤지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다. 대문이 자리하던 곳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고 그 사이로 부서진 간판의 파편이 반쯤 흙에 묻혀 있었다. 형산파. 부서진 나무판에 남아있는 글자를 읽는 순간 청우는 눈앞이 잠시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하군. 천뢰가 낮게 말했다. 그 역시 이런 폐허를 처음 보는 것은 아니었으나 멸문이라는 두 글자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다시금 눈앞으로 박혀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산문 안으로 천천히 발을 들였다. 타다 남은 나무는 이미 썩어 있었고 쓰러진 건물들은 비바람을 맞으며 형태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는 분명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 있었다. 쓰러진 기둥을 한쪽으로 옮겨 놓으려던 자국, 무너진 벽돌을 모아 다시 쌓으려다 만 흔적, 비에 젖지 않도록 위에 덮어놓은 낡은 천조각. 누군가 다시 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청운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그때였다. 부서진 강당 쪽에서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다. 청운과 천뢰는 동시에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몇 명의 사람이 서 있었다. 평양에서 만났던 그 노인, 그리고 그의 곁에 서 있던 젊은 제자와 아이들이었다. 노인은 청운과 천뢰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와 피로, 그리고 조금 남은 희망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평양에서 청운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다시 뵙습니다, 어르신. 노인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걸음은 느렸으나 한 걸음 한 걸음에 힘이 실려 있었다. 이곳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던 자의 걸음이었다. 종남의 아이. 노인은 청운을 향해 말했다. 그리고 청성의 젊은 번개. 천뢰의 이름을 듣고 천뢰도 조금 고개를 숙였다. 이 산문은 벌써 오래전에 죽었어. 노인은 허물어진 대청을 돌아보며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우리는 그저 혼이라도 남겨두고 싶어 이렇게 돌을 쌓고 있을 뿐이지. 젊은 제자가 그 옆에 서 있었다. 대회에서 만났던 얼굴보다 조금 더 야위었지만 눈빛만큼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청운과 눈이 마주치자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가 고개를 숙였다. 도와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청운이 먼저 말했다. 형산이 멸문하던 그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종남의 이름으로, 무린맹의 일원으로 여기서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노인은 눈썹을 조금 치켜 세웠다. 약속이라면 평양에서 했던 그 말인가? 네. 청운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형산의 이름을 다시 세우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종남파가 구파의 자리를 얻었으니 그 힘의 일부를 형산의 재건에 쓰겠습니다. 종남의 장문인 청상진께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 무린맹에도 형산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노인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눈과 깊은 주름 사이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가 화산을 원망하고 태산을 원망하고 숭산을 원망하던 건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돌아보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이야. 노인은 천천히 말했다. 그러나 종남은 달랐지. 멸문한 형산 대신 전장에 나가던 그 종남의 무인, 끝내 이름도 묻지 못했지만 그가 싸우던 모습은 많은 이가 기억하고 있다. 청우는 사부 종남 청객의 그림자를 떠올렸다. 이 산에서 멀지 않은 전장에서 무너져가던 형산과 강호를 위해 검을 들던 사부의 뒷모습. 기억을 잃은 채 산골로 흘러들어왔지만 그의 몸이 기억하고 있던 검로는 분명 이 멸문한 산과도 이어져 있었다. 그분은 종남 청객이었습니다. 청운이 낮게 말했다. 제4부이자 종남의 대사형. 형산이 멸문하던 때 협과 의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장에 나가신 분입니다. 제가 그분의 검을 이어받았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지팡이를 꽉 쥐었다. 그래, 종남 청객.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 이름을 들은 지도 오래로군.
그렇다면 네가 여기 온 이유를 이제 알 것 같구나. 청우는 허리에서 청명검을 풀어 조심스레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검집에 감겨있는 청명한 기운이 폐허 위로 은은하게 번졌다. 이 검은 형산이 멸문하던 전장에서도 휘둘러졌습니다. 이제는 형산의 이름이 다시 세워질 때에도 함께할 것입니다. 천례가 한 걸음 나섰다. 청성 역시 빚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했지만 그 강함은 오만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나온 것이었다. 형산이 무너질 때 청성은 충분히 빠르게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그 빚을 갚아야겠지요. 재건에 필요한 인원과 자금, 무공지도까지 청성파의 이름으로 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노인은 잠시 두 젊은 무인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의심과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오랫동안 굳어있던 것이 서서히 풀리는 기색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너희가 지금 하는 말이 강호의 언약으로 남게 될 것이다. 노인은 천천히 말했다. 형산을 다시 세우는 것이 단지 한 문파의 재건이 아니라 이번에는 함께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남게 될 테니까. 청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천례도 뒤이어 허리를 굽혔다. 형산의 폐허 위로 조용히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은 부서진 기왓장과 돌조각 위를 지나며 흙먼지 대신 조금 더 맑은 기운을 일으키는 듯 했다. 그때였다. 청운의 허리에 메고 있던 청명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검집 안에서 맑은 기운이 한 번 크게 파동을 일으켰다. 천례 역시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공기를 타고 스며드는 피냄새와 메스꺼운 음기가 멀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노인도 느낀 듯 얼굴을 찌푸렸다. 이 느낌 형산이 무너질 때와 비슷하군. 혈교입니다. 청운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우리를 따라붙었습니다. 형산에서 맺은 약속을 피로 더럽히려 하는 모양입니다. 천례의 눈빛이 번개처럼 날카로워졌다. 좋지. 피를 보려 한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칼끝을 들 이유가 충분하지. 청우는 노인을 돌아보았다. 잠시 뒤로 물러나 계십시오. 이 산에서 또다시 피를 보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산은 이미 한 번 죽었다.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은 다르기를 바란다. 어떻게든 보여다오. 그 말은 간절한 부탁이자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두 젊은 무인에 대한 마지막 시험과도 같았다. 청운과 천례는 폐허의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한때 강당이 있던 자리, 지금은 지붕도 기둥도 사라지고 넓게 트인 마당만이 남아 있었다. 하늘은 구름이 조금씩 모여들고 있었고 산등성이 넘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공기에는 피리 소리를 닮은 낮은 파동이 흘렀다. 혈교의 기운이었다. 폐허의 가장자리에서 검은 도포를 두른 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에는 붉은 문양이 선명했다. 눈은 비어 있었지만 그 비어 있음 속에 묘하게 살기가 또렷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다른 자들과 달리 그의 이마에는 혈자가 거꾸로 새겨져 있었다. 종남의 검. 그가 청운을 향해 말했다. 청성의 번개.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평탄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지나치게 차갑게 식어있는 목소리였다. 피의 길은 빛을 필요로 한다. 그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어둠이지만 어둠이 빛을 필요로 하듯 혈교는 영웅을 필요로 한다. 천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쓰고 싶다면 먼저 목숨부터 걸어야겠지. 청우는 한 걸음 나섰다. 청명검의 검집을 잡는 손이 천천히 힘을 모았다. 형산의 땅에서 피를 부르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 한마디는 사부 종남 청객과 형산의 망혼들, 그리고 여기까지 살아남은 이들 모두를 대신한 말이었다. 혈교의 사내가 손을 들었다. 그 손짓에 맞춰 그의 뒤에 서 있던 혈교 무리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발소리가 땅을 울렸다. 청우는 그 순간 사부가 남긴 글의 마지막 줄을 떠올렸다. 종남의 검은 우직하고 묵직하며 간결하다.
그 우직함이 사람을 향할 때 비로소 검노가 완성된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검이 검집을 벗어나는 순간 청명한 푸른 빛이 용솟 스치듯 뿜어져 나왔다. 검신을 타고 흐르는 청기가 공기를 가르고 폐허 위에 깊고 길게 푸른 궤적을 그렸다. 혈교의 무리들 사이로 어둠 같은 기운이 솟구쳤다. 핏빛과 흙기가 뒤섞인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혈맥을 한 번에 끊어낼 듯한 살기를 뿜어냈다. 그러나 청운의 검은 그 어둠을 정면에서 갈랐다. 우직하고 곱게 내리치는 배기. 긴 설명도 화려한 변칙도 없는 한수. 그러나 그 한수 안에 10년 동안 산골에서 쌓아올린 모든 검노와 사부의 마지막 전수, 종남의 길, 형산의 원혼, 그리고 자신의 약속이 모두 실려 있었다. 푸른 빛이 어둠을 쳤다. 순간 폐허 위의 공기가 뒤집히는 듯했다. 혈교 무리들이 내뿜던 기운이 한순간 흔들리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천뢰의 검이 번개처럼 치고 들어갔다. 천뢰의 검은 청운의 검과 달랐다. 우직함 대신 날카로움, 묵직함 대신 폭발력, 간결함 대신 파고드는 집요함. 그러나 그 방향은 같았다. 청운이 열어놓은 길 위를 천뢰가 번개처럼 질주하는 모양이었다. 푸른 빛이 어둠을 베어내고 하얀 전광이 하늘을 찢었다. 혈교 무리들의 신음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그들 중 몇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몇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공포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광기가 섞여 있었다. 이것이 빛이로군. 이마에 혈자를 거꾸로 새긴 그 사내가 피를 흘리면서도 웃었다. 우리에겐 이런 빛이 필요하다. 천뢰가 다시 한번 검을 들려 했다. 그러나 청우는 한 발 먼저 나섰다. 그의 청명검에서 뿜어나오는 기운이 이번에는 단순한 배기가 아니었다. 태을신공의 운기와 유운검법의 흐름, 대천강검법의 직진성, 그리고 사부의 마지막 신법이 하나로 이어지며 검끝에서부터 맑고 차가운 기운이 폭발하듯 퍼져나갔다. 그 기운은 피와 어둠을 정면으로 밀어냈다. 혈교의 무리들이 내뿜던 사악한 기운이 마치 햇빛 앞의 안개처럼 흩어졌다. 형산의 땅에서 더 이상 피를 쏟게 하지 않겠다. 청운의 목소리가 폐허 위를 울렸다. 종남의 검에 맺힌 맹세로 이 땅의 어둠을 거둔다. 천뢰도 그 옆에서 검을 치켜들었다. 그리고 청성의 번개는 어둠 위에 하늘마저 찢어 열어주지. 그의 검끝에서 번개 같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형산 위로 떨어지는 흰 번개처럼 보였을 것이다. 혈교의 무리들은 더 버티지 못했다. 살아남은 자들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들 중 몇은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다. 마치 이 싸움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웃음이었다. 피는 다시 모인다. 혈자를 이마에 새긴 사내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었다. 우리는 다시 올 것이다. 그들의 몸은 산그늘 사이로 사라졌다. 피의 기운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과 웃음, 그리고 이름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다. 폐허 위에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고요는 이전과 달랐다. 피냄새와 탄내가 가득하던 공기 속에 이제는 청명한 기운과 번개가 남긴 흔한 잔향이 함께 섞여 있었다. 청우는 느리게 검을 거두었다. 청명검의 푸른 빛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 빛은 단지 검 안으로만 돌아간 것이 아니었다. 형산의 땅에 피가 흘렀던 자리들, 쓰러졌던 자들의 흔적 위에도 남아 있었다. 천뢰도 검을 거두며 숨을 고르았다. 입가에는 미묘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의 모양이겠지. 그가 말했다. 구름이 어둠을 베고 번개가 하늘을 찢는 것. 청우는 형산의 봉우리들을 바라보았다. 산등성이에 걸린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빛은 폐허 위를 비추며 부서진 기둥과 축축한 흙, 사람들의 상처와 피를 천천히 덮어 가리고 있었다.
노인과 젊은 제자들이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과 아주 조심스럽게 피어나는 안도의 기색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그날 오후 형산의 옛 강당터 한가운데에 작은 나무 기둥 하나가 세워졌다. 기둥 위에는 아직 거칠게 갈린 나무판이 묶여 있었고 그 위에 서툰 필체로 글자가 새겨졌다. 형산. 노인은 판 위에 먼지를 털어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언젠가 이 나무판이 돌이 되고 돌 위에 다시 기와가 얹히는 날이 오겠지. 청우는 그 옆에서 나무판을 바라보았다. 사부 종남 청객이 지켜보았더라면 아마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천례는 팔짱을 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은 조금씩 걷히고 있었고 하늘은 더 넓어 보였다. 청운. 그가 부르자 청운이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부터 우리의 싸움은 혈교만을 향하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천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사악한 자들, 권세를 탐하는 자들, 강함을 빌미로 약함을 짓밟는 모든 것들. 그 모든 어둠이 우리의 검을 향해 올 거다. 청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사부님은 무인으로 그리고 사람으로 살라고 하셨겠지요. 그 말 안에는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스스로의 다짐이 담겨 있었다. 종남의 검로는 강호를 위한 것이어야 했고 형산의 제거는 단지 문파 하나의 부흥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되어야 했다. 천례가 웃었다. 좋다. 그럼 나는 하늘을 찢을 만큼 검을 갈아야 하겠군. 청운도 아주 희미하게 웃음을 떠올렸다. 그렇다면 저는 어둠이 감히 숨을 수 없을 만큼 맑은 검을 지켜야겠네요. 구름과 번개, 청명과 천례, 종남과 청성. 그 이름들이 형산의 바람 위에 함께 떠올랐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산자락 아래로 흘러갔다. 형산의 허물어진 기둥 위에 꽂힌 작은 나무 기둥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러나 쓰러지지는 않았다. 이제부터 청명은 어둠을 베고 천례는 하늘을 찢을 것이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강호는 그 싸움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질 새로운 시대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청운이 검을 움켜쥐었다. 하늘은 먹구름처럼 어두워지고 혈교라는 새로운 악이 강호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었다. 청운은 사부에게 속삭였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과연 다음 문은 어떤 시대를 열게 될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 영상을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